오늘은 소프트뱅크의 창업자 손마사요시 손정희의 인생 이야기입니다. 그럼 간단한 소개로 시작해볼까요? 손정희는 한국계 일본인 기업인으로 일본 이름은 손마사요시이며 안동 손씨를 가진 제일 한국인 3세입니다. 소프트뱅크의 창업자 이사로 일본 최고의 부자라고 봐도 무방한 인물이죠. 실제로 2018년 9월 포브스가 선정한 일본 부자 순위 1위를 기록했고 2021년 3월에는 포브스 기준 세계 부자 순위 32위에 올랐습니다. 현재 자산은 약 470억 달러로 하나 약 53조 원을 보유하고 있죠. 손정희가 유명한 것 중 하나가 인생 50년 계획입니다. 인생 50년 계획이란 손정희가 19살 때 직접 세운 계획을 말하는 것이죠. 계획은 총 5단계로 20대 사업의 기반을 구축하고 이름을 알린다. 30대에는 최소한 1천억엔에서 2천억엔의 사업 자금을 마련한다. 40대에는 1조에서 2조엔 규모에 달하는 큰 승부를 걸어본다. 50대에는 연 1조 매출의 사업을 완성시킨다. 60대에는 다음 세대에게 자신의 사업을 물려준다입니다. 이 어록이 유명해진 이유는 어쩌면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50년 계획을 모두 성공시켰기 때문이죠. 최근에는 부사장이었던 미야카와 주니치에게 사장 겸 CEO로 승진시키고 회장직에서 물러나면서 계획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럼 손정희의 인생 이야기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손정희는 1957년 8월 11일 일본 사가현 도스시에서 손마사요시라는 일본 이름을 가지고 사형제 중 둘째로 태어났습니다. 일제강점기 당시 할아버지이자 가난한 농민이었던 손정경이 농사를 지을 토지를 잃고 먹고 살 길이 막막해지자 온 가족을 데리고 일본으로 건너갔던 것이었죠. 이 시기 롯데 신격호 회장이나 이병철 삼성 창업주 등 많은 기업가들이 일본에서 공부를 하거나 사업을 하던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손정희의 가족은 광복 이후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긴 했지만 여전히 살림살이가 힘들어 다시 일본으로 넘어가 큐슈 지역에 정착을 합니다. 여느 가난한 가정이 그렇듯 어린 시절 손정희의 부모님은 일로 너무 바빴기 때문에 조부모의 손에서 자랐죠. 훗날 손정희는 공석에서 이때의 기억을 떠올리며 눈물을 머금기도 했습니다. 당시 할아버지는 광산에서 일을 했고 할머니는 음식물 쓰레기를 담아 가축 사료로 쓰곤 했는데 제대로 된 집마저 구하지 못해서 돼지와 양 같은 가축들과 함께 지냈다고 이야기하면서 말이죠. 아무튼 가난한 어린 시절을 보냈던 손정희의 가족은 아버지 솜산원이 소액 대출업을 시작하고 일본의 국민도박이라 부르는 파친코 사업으로까지 대박을 치면서 가난했던 과거를 청산하게 됩니다. 손정희가 중학생이 되었을 때는 파친코 체인점이 수십 개로 늘어나 동네에서 제일 큰 집과 고급 승용차를 지닌 부잣집이 되어 있었죠. 하지만 행복한 순간도 잠깐 아버지가 피를 토할 정도로 건강이 악화되고 집안은 다시 미궁으로 빠졌지만 손정희는 오히려 사업가가 되어 자신이 가족을 먹여 살려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근데 사업가가 되기로 결심한 동기는 아버지의 건강 문제도 있지만 인종차별의 이유도 있습니다. 실제로 방송에서 한 말 중에 어린 시절 제일 교포라고 놀림받으며 돌에 맞은 기억 때문에 원래 꿈이었던 교사와 정치인을 포기하고 상대적으로 차별이 덜한 사업가를 선택했다고 말하기도 했죠. 또한 시바 료타로의 역사소설 료마가 간다를 읽고 영감을 받기도 했습니다. 료마가 간다는 에도 막부 말기에 일본을 선도한 즉 메이지 유신의 주역인 사카모토 료마를 주인공으로 한 역사소설이죠. 실제로 두 사람의 인생을 비교해보면 상당히 비슷합니다. 그리고 손정희의 좌우명인 뜻을 높게도 이 시기에 지원했었죠. 어쨌든 사업가가 되기로 결정한 손정희는 가족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재학 중이던 구름의 부설고교를 중퇴한 후 유학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유학을 떠나 무엇을 배워야 할지도 정하지도 못한 상태였던 손정희는 무작정 일본 맥도날드의 경영자인 후지타 덴 회장을 찾아갔죠. 수차례의 방문 끝에 후지타 덴을 만난 손정희는 미래의 세계적인 CEO가 되려면 뭘 배워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이에 후지타 덴 회장은 컴퓨터와 관련된 공부를 하라는 대답을 하죠. 여담으로 훗날 성공한 손정희는 후지타를 식사에 초대해 당시 있었던 상황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후지타는 그때 그 고등학생이 자네였냐며 기뻐하기도 했죠. 아무튼 컴퓨터와 관련된 사업을 결심한 손정희는 미국으로 건너가 캘리포니아주 살레몬테 고등학교에서 본격적인 공부를 시작해 고등학교를 2주 만에 졸업한 후 캘리포니아 오클랜드의 2년제 대학교인 홀리네임즈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이후 캘리포니아 버클리 대학 3학년으로 편입하여 경제학과 컴퓨터과학을 동시에 전공했죠. 손정희는 버클리 재학 시절 경제학 학사를 따냈고 동시에 마이크로칩을 이용한 번역기를 개발해냈습니다. 그리고 1980년 캘리포니아 오클랜드에 유니손 월드라는 벤처 기업을 설립했죠. 언뜻 들어도 꽤 화려한 대학 시절 커리어
커리어인데 이러한 화려한 커리어 덕에 자신이 다니고 있던 학교인 버클리는 물론 하버드와 같은 명문 대학교에서도 학비를 비롯한 생활비를 장학금으로 받으면서 박사 과정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러나 공부를 끝마치면 반드시 귀국하겠다는 어머니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유니손 월드를 친구이자 동업자였던 홍루에게 넘기고 1980년 3월 일본으로 돌아갔죠. 이후 1년 6개월 동안 자신의 계획을 성공적으로 이룰 수 있는 사업 구상을 한 뒤 1981년 9월 손정희의 고향과 가까운 후쿠오카 현 오도시로시에 위치한 허름한 2층 건물에서 2명의 직원과 함께 소프트뱅크를 창업했습니다. 현재 일본 1위 기업의 시작이었죠. 자신의 전공인 경제학, 컴퓨터 과학을 살려 소프트웨어를 직접 개발할 수 있었지만 이미 소프트웨어 개발 시장은 거대 개발 업체들이 장악한 후였기 때문에 인프라, 즉 유통을 살린 사업을 택합니다. 그렇게 소프트웨어 유통업체 소프트뱅크를 창업한 손정희는 세계 최대 규모의 컴퓨터 관련 제품 전시회인 컴덱스의 제품을 전시했습니다. 전시회에서 소프트뱅크의 제품을 눈여겨본 일본 회사들의 러브콜이 들어왔고 그야말로 대박을 치게 되죠. 한편 소프트뱅크가 잘 되는 것을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었던 경쟁 업체들은 소프트뱅크의 광고가 잡지에 실리지 못하게 손을 쓰기 시작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손정희는 컴퓨터로 볼 수 있는 잡지를 직접 출판해 홍보했고 홍보 효과는 배가 되어 창간한 지 3년 만에 최다 부수 발행을 기록하며 잡지로도 돈을 벌었죠. 이때부터 소프트뱅크는 불안한 스타트업이 아닌 벤처의 신화로 불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중 1983년 3월 갑자기 몸이 안 좋아져 검진을 받았는데 검진 결과 간염으로 인한 시한부 5년 판정을 받게 됩니다. 시한부라는 말에 절망감에 치여가며 병원에서 투병 생활을 하던 중 10대 시절 큰 감명을 받았던 시바료타로의 역사소설 료마가 간다를 우연히 다시 읽게 되는데 소설을 읽은 손정희는 그토록 바래왔던 메이지 시대가 오기 2달 전 암살을 당해 목숨을 잃은 사카모토 료마를 보고 비록 5년의 짧은 시간일지라도 인생을 불태워보자라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웃음 덕에 치유했다는 말을 하면서 1986년 5월 소프트뱅크로 복귀하는 데 성공하죠. 사장 CEO는 겉으로 혹은 내부적으로도 보기에 하는 일이 없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기업의 나침반 역할 그리고 아이디어를 내고 시스템을 구축하는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당시 소프트뱅크도 손정희 없이도 잘 굴러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과는 달리 투병 생활로 인한 공백 때문에 망하기 직전의 상태에 놓여 있었죠. 상품 가격, 데이터베이스와 사업 실패로 인해 거래처들과는 신뢰를 잃은 상태에다가 10억 엔의 빚과 믿었던 직원 20명이 동시에 사표를 내는 상황이 겹쳐지면서 50년 계획은 이대로 틀어지는 듯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무너졌다면 우리는 지금 손정희라는 사람을 모르고 있겠죠? 저도 이 영상을 만들지 않았을 것이고요. 손정희는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를 냅니다. 전화 서비스 중 불편한 점에 주목했죠. 많은 고민과 시장조사 끝에 고객이 새로운 통신을 이용하려면 추가로 번호를 눌러야 한다는 점과 지역과 회사마다 요금이 달랐던 점을 찾아냈고 손정희는 포볼사의 오쿠보 히데오와 함께 같은 번호를 쓰면서도 자동으로 가장 싼 회선을 찾아주는 NCC 박스를 개발했습니다. 조금 이해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 간단하게 이게 개발됨으로 인해 일본의 통신 비용이 크게 줄어드는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다시 소프트뱅크의 수익은 정상화되었고 20억엔에 달하는 로열티까지 챙겨가게 되죠. 한편 손정희의 만료에도 뿌리치고 나갔던 직원 20명은 새로운 회사를 차립니다. 근데 얼마 못 가 망하고 말죠. 제 주변에도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자신이 돈을 벌어오고 사장은 하는 게 없는데 차라리 내가 하는 게 낫겠다 해서 회사를 차렸다가 망한 건데 이런 식으로 나가서 성공하는 경우는 가끔 있긴 하지만 사장 역할을 만만하게 보고 덤비면 대부분 망하죠. 어쨌든 손정희는 죽어가던 소프트뱅크를 다시 살려내고 승승장구하기 시작합니다. 이 시기 미국의 대형 소프트웨어 기업들과 제휴관계를 맺기 시작하는데 특히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와 제휴해 MS 제품을 일본에서 독점적으로 판매를 하면서 매출이 급상승하죠. 이후 1994년 소프트뱅크는 주식을 공개하고 2천억엔 하나 약 2조 670억 원의 거금을 끌어모읍니다. 이제 자신이 정말 하고 싶은 사업을 할 수 있는 돈을 쥐게 된 거죠. 이 돈으로 당시 세계 최대 IT 전시회인 컴덱스와 당시 최대 IT 미디어 그룹인 지프 데이비스의 출판 부문을 인수하는 등 3,100억엔 규모의 국제적인 M&A, 즉 인수합병을 성사시킵니다. 덕분에 소프트뱅크는 당시 세계 최대 IT 전시와 출판 그룹을 소유한 기업이 되었죠. 여기서부터 손정희는 현재나 과거가 아닌 미래를 보기 시작합니다. M&A도 주로 미래에 쓰일 첨단 사업을 주도할 만한 기업들을 상대로 진행하기 시작했죠. 특히 인터넷 시대가 열리면 없어서는 안 될 회사를 찾아다닙니다. 그러던 중 지프 데이비스
SNS의 출판 부문 사장에게 야후라는 회사를 추천받게 되는데, 당시 야후는 창업한 지 반년밖에 지나지 않은 신생 회사였고 직원도 15명에 불과했으며 매출 200만 달러에 적자가 100만 달러인 미래가 불안한? 아니, 과거의 관점으로 사업을 바라본다면 재무도 안 좋고 미래도 불안정한 회사였습니다. 그러니까 투자하기가 좀 꺼려지는 회사라는 말이죠. 하지만 손정희는 야후의 CEO 제리 양과 피자와 콜라를 먹으며 이야기를 나눈 뒤 무언가 느낌이 왔는지 그 자리에서 1억 5천만 달러를 투자해버립니다. 모두의 손가락질을 받은 투자였지만 결과적으로 1996년 4월 야후가 나스닥에 상장한 후 8억 5천만 달러의 주식 발행액을 기록할 정도로 대박을 친 투자가 되죠. 이때 손정희는 빌 게이츠의 재산을 뛰어넘어 세계 IT 업계 부자 순위 1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2000년 3월 손정희에게 다시 고비가 찾아옵니다. IT 버블 붕괴, 즉 닷컴 버블로 인해 재산이 11억 달러까지 줄어들 만큼 큰 피해를 입었죠. 대충 계산만 해봐도 90%의 재산이 증발한 것입니다. 미국 언론에서 손정희는 거품이다라는 기사를 내며 대놓고 비난을 하기도 했죠. 이러한 혹평 속에서도 손정희는 공격적인 투자와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는 투자 중에 과감한 투자를 선택합니다. 창업 2년이자 20명 규모의 작은 회사였던 마윈 알리바바에게 200억 원을 투자하죠. 당시 손정희는 마윈의 프레젠테이션을 듣던 중 단 6분 만에 투자를 결정했다고 합니다. 결과는 역사상 최고의 투자로 평가받을 정도로 대박을 쳤죠. 여기서 멈추지 않고 2001년 손정희는 야후 브로드밴드, 즉 야후 BB를 세우고 초고속 인터넷 사업을 시작합니다. 주변 지인들과 언론은 손정희가 미쳤다며 반대의 소리를 내었지만 손정희는 자신이 생각한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며 행동에 옮기기 시작하죠. 가장 먼저 한 것은 출시 행사를 열어 일본의 전신전화공사인 NTT보다 5배 빠르고 8배나 싼 월 990엔의 요금으로 서비스하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지금 일론 머스크가 인공위성을 띄워 전 세계에 싼 값으로 와이파이를 공급하겠다는 이야기와 조금 다르긴 하지만 실현된다면 비슷한 이야기죠. 소비자들은 당연히 폭발적인 반응을 보이며 너도 나도 서비스를 신청합니다. 하지만 회선의 문제로 정식 서비스가 계속해서 미뤄지자 소비자들의 항의가 쏟아지기 시작했죠. 서비스가 미뤄진 이유는 NTT의 인프라를 임대해야 했는데 NTT 측에서 경쟁사라며 도움을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던 손정희는 정부에 달려가 NTT에게 정당하게 임대를 해주지 않는다면 내 몸에 석유를 끼얹고 죽겠다며 협박을 했습니다. 정부는 기겁을 하며 NTT에게 임대를 해주라고 지시해 초고속 인터넷 사업은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었죠. 사실 석유를 끼얹고 죽는다는 말에 기겁했다기보다는 이미 큰 기업이 된 소프트뱅크가 일종의 딜이나 일본에 투자금을 뺀다던가 하는 협박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데 뭐 그건 아무도 모르는 것이죠. 그렇게 간신히 파국을 면한 손정희는 이 사업에 그야말로 올인했습니다. 심지어 골프 광이었음에도 1년 동안 골프채를 잡지 않겠다고 선언까지 하면서 말이죠. 결국에는 2004년 일본 내 주요 통신 사업자인 일본텔레콤을 인수하는 데 성공했고 야후 BB의 서비스는 빠르게 안정화되어 갔습니다. 2006년에는 소프트뱅크 모바일의 전신인 보다폰 재팬을 인수해 오전 1시부터 저녁 9시까지 가입자 간 통화 무료라는 화이트 플랜을 발표했고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언론, 경쟁사, 그리고 직원까지도 예상하지 못했던 흑자 전환이 이루어졌죠. 이때 당시 손정희는 애플이 새로운 휴대폰을 개발한다는 소식을 듣고 스티브 잡스를 찾아가 거래를 제안했었습니다. 잡스는 소프트뱅크에 통신사가 없다는 이유로 거절했으나 보다펜 재팬을 인수한 뒤로는 말이 달라졌죠. 그렇게 손정희의 소프트뱅크는 2008년 애플의 아이폰 3G 스마트폰을 일본에서 독점적으로 판매했고 결과는 말 그대로 대박을 쳤죠. 2011년에는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 사고 이후 일본 원전에 대해 반대 여론이 높아지기 시작하자 태양광 발전이나 자연에너지 사업에 뛰어들어 시대의 흐름에 맞는 사업을 그때그때 찾아내 진행했습니다. 당연히 돈은 따라올 수밖에 없었죠. 이후 2017년 손정희는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와 공동으로 투자해 1000억 달러 규모의 벤처기업 투자 펀드인 비전펀드를 출범했습니다. 그러고는 세계 최대 차량 공유 서비스 기업인 우버와 한국의 쿠팡, 그리고 공유 오피스 업체인 위워크를 비롯한 88개의 성장 기업에 잇따라 투자했죠. 이름만 들으면 무조건 이득을 받겠구나 하겠지만 출자 기업들의 성장 계획이 미루어지면서 적자로 돌아옵니다. 비전펀드 2호도 출범하면서 지속적인 투자를 했으나 2020년 1분기에 들어서면서 소프트뱅크 창사 이래 최대의 적자라는 불명예를 쓰게 되죠. 그러던 중 2021년 쿠팡이 상장가 4만 원을 넘기면서 최대 주주인 소프트뱅크도 20조 원이 넘는 잭팟을 터뜨립니다. 참고로 소프트뱅크는 2015년과 2018년 두 차례에 걸쳐 쿠팡에 3조 4천억을 투자해 37%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금의 약 7배가 달하는 수익을 거둔 셈이죠. 손정희가 이 자리까지 오를 수 있었던 이유는
이유는 다른 사람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노력과 시대의 흐름을 잘 파악했기 때문입니다. 손정희가 투자한 회사들은 약 1,400개 이상으로 기업들의 가능성을 믿고 지켜보며 경영에 간섭하지 않고 경험에 대한 조언만 해주었죠. 마지막으로 여담 한 개만 해보자면 일본의 한 시민이 자신의 트위터에 손 마사요시의 머리를 보고 머리카락 후퇴가 심각하다라는 글을 올린 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손 마사요시는 머리카락이 후퇴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전진하는 것이다 라는 트윗을 올려 많은 화제가 되기도 했죠. 앞에서 말했듯이 지금은 부사장에게 자리를 넘겨주며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소프트뱅크의 창업자 손 마사요시, 손정희의 인생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